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혼군입니다. 신병주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었던 조선의 네 군주들. 그들은 어떻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나? 차이나는 클라스 조선 왕조 전문가 신병주 교수가 전하는 권력의 오만과 몰락의 기록들. 자, 요새는 역사를 다루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도 하지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도 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신병주 작가님, 신병주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TV에도 많이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재미있게 역사를 풀어주시는 저자분이십니다. 자, 오늘의 책 혼군. 네. 성군은 아니네요. 네, 반대말이겠죠? 혼군. 자, 목차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의 사례들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편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패의 사례를 잘 살펴봤을 때 성공에 더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미움받고 있는, 후대에 와서 미움을 많이 받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리더를 가져야 하고 어떤 리더를 잘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리더가 돼야 하는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목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1부 조선의 탄핵군주 핏빛 독재자 연산. 와, 연산군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큰 주제들, 큰 제목들로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 패비윤씨 사사 사건. 2. 연산군 광기의 시작, 그리고 복수의 피바람. 3. 독재자 연산군의 폭정. 4. 폭군을 물러나게 한 중종반정과 유배. 2부 성군인가 폭군인가 두 얼굴의 왕 광해. 광해는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왕일 겁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실제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너무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혹시나 광해가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이 광해의 대역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상상이 좀 곁들여져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떡잎부터 남달랐던 광해군. 2. 개혁군주 광해의 업적. 3. 왕권에 대한 집착. 4.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다. 3부 조선을 버린 왕 선조. 네, 일각에서는 이 선조를 도망을 치는 왕이라는 의미에서 좀 비꼬아서 선자를 런자, 달리다 런자로 해서 런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선조를 좀 소개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1. 최초의 반개 출신 왕 선조. 2. 서인과 동인의 치열한 당쟁. 이 동과 서로 갈라져 있는 것. 전 세계를 막론하고 좀 비슷합니다. 동과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동과 서가 아니라면 남과 북으로라도 어떻게든 갈라져서 뭔가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곤 하죠. 3.
임진왜란과 망명계획. 4. 악인과 암군 사이. 4부 조선의 암흑기 굴욕의 왕 인조. 1. 인조 반정의 준비와 명분. 2. 잘못된 시작 이괄의 난. 3. 조선 땅을 갉아먹은 두 번의 호란. 4. 의문스러운 소현세자의 죽음. 끝으로 주요 키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요 키워드 같은 것만 살펴봐도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 잘 몰랐던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주요 키워드의 분량이 생각보다 좀 되네요. 근데 이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오늘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조금은 색다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들어가는 글 대신에 주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좀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아닙니다. 들어가는 글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자분의 생각을 꼭 읽고 책을 읽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글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성군과 혼군이 함께 존재한다. 성군과 혼군은 후대의 귀감이 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군주로 중국의 역사에서는 성군과 혼군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중국 역사의 시작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군주를 보면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 주왕을 폭군 또는 혼군의 대명사로 보고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문왕을 성군의 대명사로 언급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창업군주는 대체로 성군의 반열에 올라가 있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군주는 대부분 혼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지만 신하들의 힘, 즉 반정으로 축출된 군주, 연산군과 광해군을 대표적인 폭군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왕의 호칭을 쓰지 못하고 종묘에 신주를 모시지도 않는다. 무덤도 능이 아니라 연산군 묘, 광해군 묘로 칭하지고 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혼군의 불명예에서 벗어났지만 리더의 책임감이나 백성에 대한 정책 등 현재의 잣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혼군의 반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왕은 선조와 인조다. 선조와 인조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초래했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으며 백성을 위험으로 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군과 혼군을 선명하게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은 참모의 활용이다. 중국 역사에서도 성군 옆에는 명참모가 존재했고 우리 역사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세종이 집현전 학자를 비롯해 장영실, 박연, 황희 등 각 분야 참모들을 활용해 국정으로 이끌어 나간 모습이나 정조가 규장각 같은 인재 싱크탱크를 활용하며 정약용, 김홍도, 최재공 같은 참모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간 것이 주요한 사례다. 물론 혼군 옆에도 참모가 있었지만 군주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기에 역사 속에서는 간신으로 낙인 찍힌 경우가 많다. 연산군 때의 임사홍과 임승재, 장록수가 그러하며 광해군 때의 이이첨, 김계시 등이 혼군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 대표적인 간신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군과 혼군의 차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국가와 백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소임을 다하고 능력 있는 참모들과 힘을 합해 국정을 운영했다면 성군이고 국가와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를 조장하는 간신과 함께한 군주는 혼군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고려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혼군 4명을 알아보자. 혼군의 역사를 통해 이들의 부정적인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능한 한 혼군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작은 목표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끝부분에 주요 키워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본문은 아주 살짝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 조선 왕조실록. 조선시대 임금들의 실록을 통칭하는 것이며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472년에 걸쳐 25대 임금의 실록을 포함한다. 고종과 순종 시기의 실록은 조선 총독부에서 주관하여 편찬했기에 왜곡이 많아 포함하지 않는다. 와, 왜곡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것을 포함하지 않았네요. 이런 결단력도 참 이 실록의 어떤 뭐랄까요, 진실성을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신뢰감이 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조정에서의 일어난 사건이나 보고를 기록한 역사서로 편찬과 관리에 엄격한 규례를 적용했기에 후대에서 조선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모두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경국대전. 고려 말부터 조선 성종 초년까지 100년 동안 반포되었던 법령, 교지, 조례, 관례를 망라한 것으로 통치의 기준이 된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다. 1455년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했고 30년을 걸친 끝에 1485년 성종 때 완성되었다. 총 책임자는 최항이었으며 후대에 한명회, 정창손, 신숙주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 2022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동국통감. 1458년 세조의 명으로 편찬을 시작했으나 중단되었다가 성종 때 다시 집필을 시작해 1485년에 완성된 역사서다. 단군 조선부터 사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를 모두 담아 한반도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성종이 적극적으로 편찬에 개입했고 서거정이 주축이 되었으며 신진사림이 참여해 완성했다. 훈구파. 원래 성종 이후 등장한 살인파와 비교해 조정의 중심이 된 세력을 뜻했으나 지금은 세조가 왕위에 오를 때 공을 세운 세력을 뜻한다. 계유정난에 큰 공을 세운 한명회와 신숙주, 정인지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성종 주기 후 살인의 등장으로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하며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등 4번의 사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살인파. 성리학 사상을 기반으로 유교 경전을 공부하던 선비들로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훈구파와 달리 주로 지방에서 학문에 힘쓰거나 서원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훈구파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성종 때부터 중앙정치에 진출했으며 훈구파의 공격으로 사화를 당하기도 했다. 결국 선조 때 권력을 잡아 성리학과 정치를 합치시켰으나 끊임없는 붕당으로 인해 당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내훈. 세종의 장남인 덕종의 아내이자 성종의 어머니인 소해왕후 한씨가 1475년에 편찬한 책으로 조선 여성들을 위한 교양서적이다. 중국의 열녀전, 소학, 여교, 명감에서 조선 여성들의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을 추렸다. 말과 행실, 효도의 방법, 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알려주어
당시 여성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무오사화.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일어난 첫 번째 사화로 김일손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인 살인파가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김일손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성종실록에 실었는데 이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방한 것이라는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많은 사림이 극형을 당하고 귀양을 떠났다. 갑자사화.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 일어난 두 번째 사화로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복위 문제로 발발했다. 임사홍이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진실을 연산군에게 알리며 사건이 시작되었고 연산군은 성종의 후궁 2명을 죽이고 그 소생을 사사했다. 인수대비에게도 난동을 부려 인수대비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폐비 윤씨를 복위시키는데 반대한 권달수, 이행 등과 폐비 윤씨 사사에 연관된 윤필상, 이극균 등에게 처벌을 내리며 수백 명의 사람이 화를 입었다. 흥청망청. 지금은 흥에 겨워 돈이나 물건을 마구 쓰거나 즐기는 모습을 말하지만 그 유래는 연산군 때 시작되었다.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연산군은 채홍준사라는 관리를 파견해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궁궐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외모가 아름답고 가무에 능한 여자들을 흥청이라고 불렀다. 연산군의 삶을 빗대어 흥청을 뽑고 살더니 망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금표. 일종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설정해 백성들이 오가지 못하게 한 표식으로 연산군은 사냥을 즐기기 위해 경기도 곳곳에 마을을 없애고 주민들을 쫓아낸 뒤 금표를 설치했다. 그 자리에 동물을 키워 사냥을 즐겼으며 함부로 들어오는 백성이 있으면 목을 베기까지 했다. 고양, 파주, 광주, 김포 등 곳곳에 있었으며 중종반정 이후 모두 사라졌다. 반정. 왕이 포악하거나 무능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왕을 폐위시키고 새롭게 왕을 세워 나라를 새로 잡겠다는 혁명이다. 주로 무력을 행사하며 조선에는 1506년 중종반종, 1623년 인조반정이 있었다. 왕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왕위만 바뀌는 것이기에 반정이라 부른다. 정철. 우리에게는 수학능력 시험의 단골 지문이었던 관동별곡이나 삼위인곡 등의 가사작품으로 유명하지만 명종 때 과거에 급제해 선조 때 활약한 서인의 영수다.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관동 팔경을 돌아보고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시이며 삼위인곡은 관직에서 밀려난 정철이 선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다. 결국 정철은 선조의 선위 파동에 호응해주지 않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호는 송강이다. 오성과 한음.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을 일컬으며 조선 선조 때 활약한 문신 두 사람의 우정이 유명해서 설화로도 전해진다. 이항복은 임진왜란 때는 병조판서로 후에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광해군 때 패모론에 반대하다 유배를 가서 사망한다. 이덕형은 임진왜란 때는 동지 중추부사로 광해군 즉위 후에는 영의정에 올랐으나 이항복과 함께 패모론에 반대하다가 낙향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친구로 감나무 이야기, 담력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로 어린이들에게 교훈과 재미를 주었다. 유성룡. 선조 때 활약한 문신으로 이황의 제자이자 동인의 영수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했고 선조 때 대사헌, 경상도 감찰사, 영의정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천거하고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도감을 설치하는 등 활약했지만 일본과의 화친을 주도했다는 누명을 받고 탄핵당해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로 낙향했다. 서예와 문장으로도 유명하며 안동을 대표하는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호는 서애다. 징비록. 유성룡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을 겪으며 쓴 책으로 임진왜란의 원인, 전황 등에 대해 적은 귀중한 사료다. 징비란 미리 경계해 후환을 대비한다는 뜻으로 다시는 임진왜란 같은 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조정의 실책을 반성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 1969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피난 행록. 조선시대 명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활약한 문신, 정탁의 시문집, 약포문집에 수록된 기록이다. 정탁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났을 때 선조를 호종한 신하로 곽재우를 천거하고 이순신을 변호해 죽음을 면하게 하는 등 공을 세웠다. 피난 행록은 1592년 4월 30일부터 1593년 1월 28일까지 선조의 피난과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선조실록, 징비록 등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동법. 조선 중기에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던 공물을 쌀로 통일한 납세 제도로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제안했으나 광해군 때 이원익이 주도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백성들 대신 공물을 바치고 그 대가를 몇 배로 전가하는 방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만 실시되었으나 인조 때 폐지되었다가 효종 때 다시 시행하며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동의보감. 선조의 명에 따라 의관 허준을 중심으로 편찬을 시작한 의서로 광해군 때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정리해 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백과사전처럼 모아놓았고 조선의학의 표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병을 예방하는 것을 중시하고 무분별한 처방의 요점을 간추리고 약초 이름을 한글로 쓰는 등 중국과 조선의학의 핵심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출간될 정도였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청태조, 누르하치. 명나라와 조선이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여진족 출신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명나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복수를 위해 명나라에 대항할 힘을 키워 여진족을 통일하고 칸의 지위에 올라 후금을 세운다. 명나라를 침공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으나 대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다. 누르하치의 수고는 14번째 아들로 홍타이지의 동생인 도르곤이 완성해 1644년 북경으로 천도하며 중국 대륙을 차지했다. 청태종 홍타이지. 누르하치의 아들로 후금의 칸에 올랐고 1635년 내몽고를 평정하며 국호를 대청으로 고쳤다. 1636년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해 군신관계의 예를 맺었다. 홍타이지도 명나라를 정복하진 못했으나 아들 순치제의 섭정인 도르곤이 북경으로 천도하며 청나라 2대 황제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았다. 개축 옥사. 광해군의 폐모살제가 시작된 사건으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 세력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 세력과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켰다고 추측한다.
1613년 문경세제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범인들인 강변치루는 인목왕후의 아버지인 김제남의 지시로 영창대군을 추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자백했다. 그 결과 서인 수십 명이 수금되고 김제남은 사사되고 영창대군은 유배를 갔다가 증살당했다. 1618년 인목왕후도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는데 광해군이 어머니인 인목왕후에게 폐륜을 행했다는 이유가 후에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었다. 폐모살제.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광해군을 탄핵시킨 큰 명분으로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이자 자신의 새어머니인 인목왕후를 자리에서 폐하고 서궁에 가두고 배다른 동생인 영창대군을 영모를 빌미로 유배시킨 뒤 죽인 일을 말한다. 당시 조정에서도 폐모론을 반대하는 자와 찬성하는 자로 나뉘어 반대하는 이항복, 이덕형 등이 유배를 가는 등 분란이 일어났다. 결국 광해군은 효를 중시하는 조선의 왕의 자리에 있는 자가 폐륜을 행하고 인륜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신들의 신망을 잃게 되었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김계시. 광해군 때의 상궁으로 광해군의 비선실세로 죄송합니다. 읽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 비선실세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도대체 왜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 첨단 문명을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도대체 왜 이 비선실세라는 말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까? 왜일까요, 도대체?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타서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비선실세라 불릴 정도로 신임을 받고 권력을 휘둘렀다. 선조 때부터 상궁으로 일했으며 전략이 뛰어나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다. 국정에 관여하면서 매관매직을 일삼고 아니 비선실세들이 하는 건 다 비슷해. 매관매직. 매관매직이 뭔지 아시죠? 벼슬을 사고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권세를 누리다가 인조반정 때 처형당했다. 처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륜이고 뭐고 인권이고 뭐고 좀 강하게 좀 처벌을 해야 안 할 것 같아. 뭐 처벌이 약하니까 나도 뭐 돈 많이 벌고 매관매직해서 좀 살다가 빵에 좀 들어갔다가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겠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어떤 죄들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성이 낮아져요. 위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국민들도 포악해진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먼저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우습게 알고 돈으로 해결하면 밑에 사람들도 법 안 지켜요. 밑에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법을 안 지켰을 때. 그러면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아니면 도망 다니든지.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을 한번 보여야 한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죄를 저질렀고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크게 극형으로 다스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처형 당하잖아요. 권세 누리다가 처형 당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채팅창에서 보면서 공감하는 게
고소득층일수록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 뭐 단적인 예로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각종 범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력 범죄 중에 뭐 폭력, 살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입에 담기 힘든 성범죄들이 있고, 뭐 마약 관련된, 약물 관련된 그런 범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아시죠? 고소득일수록 죄를 잘 저지르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로펌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건 상상입니다. 지금부터 상상이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전관예우라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게 있습니다. 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대형 로펌에 갑니다. 그런 전관예우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변호사가 되면 판사는 양형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펌이 존재하는 한,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한 우리나라의 법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들을 저지르고 그것이 악순환된다. 왜 그렇게 자꾸 하냐면, 큰 범죄, 그러니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도 로펌을 통해서, 전관예우를 통해서 그것을 양형을 받기 때문에, 혹은 사면까지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떵떵거리면서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손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계속해서 엉망일 거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라고 상상을 해봤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봅니다.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다. 극형으로 다스리자. 그렇습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더 마실게요. 그래서 이어서 좀 덧붙여 보자면, 뭐 법을 안 지킨다라기보단 고소득층이 법을 잘 이용한다라고 정정하는 게 맞긴 하겠네요. 근데 이용할 만한 법을 만들고 유지한다는 건 이것조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당할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용당하고 있는 법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름도 김계시였는데 결국 처형당했네요. 극형으로 다스리자. 계속 소개합니다. 수렴청정.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국정을 맡을 수 없을 때 왕실의 어른인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대신 국정을 처리하던 것을 말한다. 왕의 뒤에 발을 내리고 정치를 한다고 해서 발염자를 썼다. 조선시대에는 예종이 19세에 즉위하면서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이후 성종이 13세에 즉위하며 다시 7년 동안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명종이 12세로 즉위했을 때는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며 파평 윤씨가 권력을 쥐었고, 조선 후기에는 선조의 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안동 김씨의 세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니까 저는 권력을 쥐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누군가가 쥔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권력을 쥐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다면 그건 극형. 그건 극형에 처해야 된다. 권력을 쥐고 나에게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나라 좋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막 나라를 막 엄청 좋게 만들어. 그럼 너무 행복한 거지. 권력을 쥐는 건 상관이 없다.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사유하려고 하면 그건 극형에 처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서분당.
1575년 선조 8년에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한 사건을 말한다. 젊은 선비들에게 인기 있었던 김효원과 명종의 왕후인 인순왕후의 동생인 심의겸이 인사권을 두고 반목하면서 조정의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김효원의 집이 서울의 동쪽인 건천동에 있어서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을 동인, 심의겸의 집이 서울의 동쪽인 정동에 있어서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을 서인이라 불렀다. 동서분당은 끊임없는 당쟁으로 이어지며 조선 조정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기축옥사 1589년 선조 22년에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 일당을 체포하고 처형한 사건을 말한다. 서인인 정철의 주도로 정여립과 관련된 인물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동인 출신 정여립과 가까웠던 1000명 가까운 동인이 화를 입었으며 조정에서 서인이 세력을 잡게 되었다. 기축옥사로 당쟁은 더욱 확대되었고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임진왜란의 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말 끝이 없다. 자, 지금 조금 더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뒤에 많이 좀 분량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은 동인, 서인, 이조. 이조는 조선시대의 중앙행정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북, 대북, 정여립, 영모사건, 전국시대, 임진왜란, 전국시대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유재란, 이괄의 난, 대원군, 신명배금, 정묘호란, 정묘조약, 병자호란, 삼전도비, 삼전도비 아시죠? 네, 강화도, 주화파, 척화파 이렇게 더 남아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아예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우리의 선조 런조라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좀 놀림을 받는 선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1. 최초의 반개 출신 왕 선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릉성세. 지금 우리에게는 무척 낯선 단어지만 조선에서 선조의 시대를 지칭할 때 선조의 무덤인 목릉을 붙여 목릉성세라고 불렀다. 즉 선조가 이끈 학문과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기 위해 쓰던 말이다. 후대의 우리에게는 무척 의문스러운 단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음에도 도성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에만 급급했던 왕. 열악한 전장에서 활약한 이순신 장군이나 곽재우 장군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시기했던 속 좁은 왕이 우리에게 새겨진 선조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조는 즉위 초반에는 꽤 능력 있는 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발달시켰다. 과연 선조의 시대는 목릉성세였는지 아니면 혼군으로 평가받아 마땅한지 그 시대로 돌아가 보자. 살인파,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다. 선조의 조선은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당쟁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훈구파가 권력을 독점했고 성종 때부터 점차 살인파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면서 훈구파를 견제했지만 4번에 걸친 사화로 살인파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명종 때는 문정왕후와 윤원형을 중심으로 하는 외척 정치가 20년간 지속되었기에 살인파는 좀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또 외척 정치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는 살인파를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시켜 조선이라는 나라를 학문적으로도 성숙하고 더 개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직은 한정돼 있고 관직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 시기를 당쟁의 시작으로 본다. 선조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황, 이이, 유성룡, 정철, 이산해,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등 쟁쟁한 학자들로 서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며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능력 있는 학자들로 인해 학문의 진흥과 다양한 학파의 참여가 가능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지만 결과적으로 선조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임진왜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은 치명적인 단점일 수밖에 없다. 조선 내부에서 치열한 정치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 국방 강화나 일본의 동향, 외세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조 8년 때인 1575년 동서분당을 시작으로 당쟁이 전개되었고 14년 뒤인 1589년에는 기추곡사라는 정치적 참극이 일어나며 많은 선비가 희생당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선조는 수수방관했기에 후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 최초 방계 출신의 왕. 선조는 조선 왕실 최초로 방계 출신으로 태어나 왕이 된 인물이다. 조선시대 왕위 계승의 원칙은 적장자가 다음 왕의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었다. 적장자라 하면 정실 부인이 낳은 적자 중에 첫째 아들을 뜻한다. 하지만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적장자는 7명밖에 없다. 세종과 소헌 왕후의 아들 문종, 문종과 현덕 왕후의 아들 단종, 성종과 폐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 중종과 장경 왕후의 아들 인종, 효종과 인선 왕후의 아들 현종, 현종과 명성 왕후의 아들 숙종, 숙종과 희빈 장씨의 아들 경종이다. 폐비윤 씨와 희빈 장씨는 왕후 자리에서 격하되었지만 적장자인 연산군과 경종을 낳았을 당시에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다. 세종이나 태종처럼 첫째가 아닌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수양대군이 역모를 일으킨 계유정난, 연산군을 탄핵시킨 중종반정, 광해군을 탄핵시킨 인조반정 등 정난이나 반정이 있기도 했다. 또한 적장자 출신 왕이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문종처럼 일찍 승하하거나 단종처럼 삼촌에게 희생당하거나 연산군처럼 왕위에서 끌려 내려왔다. 어찌되었든 명종 때까지는 왕의 어머니가 왕비 아니면 계비였다. 조선시대에는 왕비의 자리가 비면 계비를 맞이했고 이 왕비나 계비의 소생을 적자라 하는데 선조 전까지는 적장자는 아니라도 언제나 왕비의 아들인 적자가 왕위를 계승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왕실에서 자녀를 많이 생산했다. 태종은 12남 17녀, 29명의 자녀를 두었고 세종대왕은 18남 4녀, 22명의 자녀를 두었고 성종은 16남 12녀, 28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는 수양대군처럼 왕위를 노린 정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왕위 계승의 튼튼한 기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산군을 지나 중종 이후 왕실의 자녀가 점점 줄어들었다. 중종은 장경 왕후와의 사이에서 인종을, 문정 왕후 사이에서 명종을 낳아 2명의 적자를 두었고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은 자녀가 없어 이복 동생인 명종이 왕위를 계승했다. 명종은 인순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하나뿐인 아들인 순회세자를 두었으나 순회세자가 13살에 요절하면서 세자의 자리를 이을 적자가 더 이상 없었다. 결국 방계 출신, 즉 후궁소생의 왕자 중에서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를 책봉해야 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실의 적통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하루는 왕손들에게 글자를 써서 올리라고 명령하였더니 짧은 시를 쓰기도 하고 혹은 연구를 쓰기도 하였는데 선조는 홀로 충성과 효가 본시 둘이 아니다라고 6자를 썼으므로 명종이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연려실기술 12권 선조가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다. 보살피고 사랑하심이 득히 후하여서 자주 불러 학업을 시험해보고 은사가 연이었으니 세자라는 이름을 아직 붙이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별도로 선생을 뽑아서 가르치게 하니 한윤명과 정지연이 그 선택에 들었었다. 연려실기술 12권 선조가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다. 명종은 자신이 죽은 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생전의 후계자를 지목해 두었다. 바로 명종의 아버지인 중종과 창빈 안씨의 소생인 덕훈군의 세 아들 중 막내인 하성군이었다. 후궁의 아들인 덕훈군의 세 아들 중에서도 막내인 하성군이 첫째와 둘째를 제치고 명종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에는 그 총명함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기록에 등장한다. 세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여러 왕손을 궁중에서 가르쳤는데 어느 날은 명종이 왕이 착용하는 익선관을 두고 너희들의 머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고 싶으니 이 익선관을 한 번씩 써보아라 라고 말한다. 다른 왕자들은 익선관을 썼지만 하성군만은 익선관을 쓰지 않았다. 명종이 그 이유를 묻자 하성군이 익선관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보여준 것이다. 또 왕손들에게 시를 짓게 했을 때도 충성과 효도는 원래 둘이 아니다 라고 하며 어린 나이에도 명석함을 보여 명종에게 가산점을 얻었다. 명종 또한 어차피 후궁소생의 왕자를 후계자로 세워야 하는 만큼 서열보다는 왕의 자질을 중시했던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 혼군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그들이 자고 있었던 집, 그런 실생활의 환경들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은 어딜 가나 똑같고 인간 자체가 변하진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혼군을 읽다 보니 지금 작금의 시대, 이 작금의 이 시대에 문제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오늘은 좀 개인적인 설이 길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의 책 혼군 여기에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